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이번 달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 부근까지 올라서자 지수가 저점을 잡았죠. 시장 다시 한번 또 어떤 징검다리를 잘 건너야 할 것 같은데요. 거래대금이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 또 연준의 테이퍼링 계획 등 여러 가지 변수로 발이 묶인 코스피. 어제 1년 만에 최저의 거래대금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끝까지 잘 보셔야 되겠지만 오늘은 거래대금 10조 원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요. 연 저점을 찍고 지지력을 보인 증시지만 일부 테마를 제외하고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로 인해서 단기 투자 성향의 개인 자금들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라든지 연말에 양도세 대주주 회피 시즌이 점점 도래하면서 올해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로막는 병수는 좀 산적하고 차익 매물도 주의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 보신다면 또 언젠가 이를 역이용할 중요한 시점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시장 흐름 어떤 쪽으로 이해를 해볼지 오늘 준비된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업 실적업은 미국 증시 상승 랠리 지속될까?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주실 토마토 투자클럽 전문가 최택규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미국 증시 흐름이 고점 부근에서 나왔습니다. 네네네. 주 중반에 다우가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요. 또 간밤에 목요일장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7거래일째 올랐는데 증시 랠리 배경 알아볼까요? 네, 미증시 굉장히 상승하는 거 보면 우리 증시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일단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 작년 3월 저점 찍고 최근 고점까지 한 130% 올라왔는데 뭐 나스닥도 보니까 이제 130%예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 한 110%. 그러니까 우리가 저점에서 올라온 거 치면은 비슷한데 얘네는 네. 졸졸졸졸 올라왔고 우리는 한번 올라갔다가 좀 횡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미증시 왜 이렇게 강할까라고 했을 때 결국 지금 시장이 실적 시즌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뭐 피크아웃이냐 아니면 뭐 실적 고점 이야기 나오는데 기업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일단 뭐 은행주들이 처음 딱 시작할 때 실적 좋게 나오면서 그 이후 뭐 다른 뭐 기술주 아니면 경기 민감주 이들 종목들도 계속해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양호하다라는 거죠. 즉 지금 시장 미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 지속적으로 계속 유입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걔네는 또 자사주 매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좀 자유롭다 보니까 결국 주식시장이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걔네는 아직 유동성 살아있고 그다음에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배팅이 아주 아주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다우 신고가 나오고 S&P 신고가 나오고 나스닥 다음 주에 또 신고가 나옵니다. 아니면은 네. 나스닥이 신고가가 안 나오고 조금 빌빌빌빌 되는 것도 괜찮아요. 꼭 이 3대 지수가 다 같이 신고가 나오면 그 다음에 좀 조정 나오는 영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나스닥이 신고가 안 치고 조정이 나와버리면 나스닥이 신고가 가야 된다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은 살짝 눌림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3대 지수가 다 신고가 나와버리면 그게 눌림일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 그거는 좀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이 다음 주에 신고가 나올지 일단 차트만 봤을 땐 더 갈 수 있는 차트가 오늘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는 맨 밑에가 이제는 나스닥 차트인데 어제의 음봉을 오늘 다 감싸면서 상승 장악형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뭐 이러한 차트는 분명히 더 가겠다라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니야 갭 떠놓고 음봉 나오면서 질질대면서 신고가 안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신고가가 일주일, 2주일 늦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 개별주 종목들 매매하는데 또 기회로 보시면 돼요. 나스닥이 신고가 안 쳤기 때문에 이거는 눌림이지 조정 쪽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뭐 차근차근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장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견조한 유동성과 투자 심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호재를 바탕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또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뭐 미국 국채 수익률과 연결해서 시황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앞전에 10월 초에 또 전문가님과 이 수익률을 차트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전고점 부근까지의 상승 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7%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좀 저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장중에 1.699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685로 마감됐는데 제 이전 고점이 1.744예요. 그래서 뭐 거기까지 올라갈 땐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우리 경험한 거는 크게 충격이 안 된다. 네. 오히려 오버해가지고 올라가서 1.8 되고 2.0 됐을 때 그때 이제 시장이 단기적인 충격이 나올 수 있는 그 10년물 국채에 대한 뭐랄까 위험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지금도 이 차트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이 차트 보시면 살짝 올렸다가 이제 윗꼬리가 달았어요. 이건 뭘 의미? 이거와 똑같은 패턴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고점 만들고 내려오고 고점 만들고 내려오고 그러면 지금도 고점 만들고 다음 조금 내려왔다가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이제 신고가 형성되고 1.8 되고 그러한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 10년물 국채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면 결국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가예요. 우리 지금 유가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유류세 이나 다음 주에 고민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금리 인상 이게 불가피하다. 근데 그게 또 빨라질 수도 있고 그 템포가 우리가 말하는 0.25가 아니라 막 0.5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10년물 국채는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왜 10년물 국채가 올라갔을 때 주식시장이 안 좋아요라고 했을 때 우리 S&P 500 그 배당 수익률이 한 1.7% 돼요. 그러면은 이 채권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2%, 2.5% 주면은 막 머리 써가면서 굳이 주식을 안 해도 이거 그냥 사놓으면 2%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야 작은 돈으로 매매하니까 그 하루하루 그 수익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진짜 몇 천억, 몇 조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종목에 대응해 가지고 트레이딩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크게 이 채권 쪽으로 이 자금이 쏠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커지면서 이 주식 시장이 조금 뭐랄까 짜그라들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야 되면 주식 시장의 그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반복된 학습인데 그거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지금 우리가 아마 이제 조만간 이전 고점 1.744 치고 올라갈 거고요. 1.8도 올라가면서 2.0 됐을 때는 시장이 한번 그거로 인해서 충격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아주 깊게 충격이냐라 할 때 아니에요. 그냥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많이 변화가 나타나겠죠. 경기 민감주하고 그 다음에 성장주 차이. 그거는 네. 우리가 올해 완벽하게 배웠어요. 1월 달부터 한 7, 8월까지 이 10년물 국채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막 경기 민감주도 쭉쭉쭉쭉 올라가고 그때 오히려 성장주들이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네. 요번 이제 10월 이후 11월, 12월 이때도 아마 그러한 모양새가 일정 부분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성장주가 다 안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10개 중에 7, 8개가 갔다면 이제는 2개, 3개 좀 선별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네. 물가와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 총력을 기울이는데요. 오늘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었죠. 유가가 연말 내년 초 정도면 떨어질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공급망이라든지 인력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1.7까지는 괜찮겠지만 1.744%가 전고점이고요. 1.8을 넘어서 2%까지 돌파를 했을 때 시장에 단기적으로 또는 또 성장주의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습니다. FOMC는 11월에 2일과 3일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주 베이지북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미국 경제가 슬로우 다운됐다, 성장세가 둔화됐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공급망 정체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짚었거든요.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기업들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 이 공급망으로 인한 경제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내년 상반기에 한번 시장이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요인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좀 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지금의 이러한 공급망 문제 이거는 올 연말까지 4분기까지 크게 영향은 없는데 결국 내년쯤 가가지고 아니면은 이 4분기에 일정 부분 이 영향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 연초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 시장에 있어서는 크게 우리가 좀 주식 시장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왜 공급이 부족할까라고 했을 때 결국 공급 부족 이것은 그 공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중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이런 데인데 이런 데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결국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300개의 부품이 다 있어야 하나의 차가 나오는데 달랑 한 개, 조금만 이게 반도체 하나가 엄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차가 못 나가잖아요. 이렇듯 분명히 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중국 얘네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게 뭐 30-40%라고 하면 나머지 60%, 70%로 커버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텐데 그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한 이 공급망의 그 병목 현상이 전체적으로 좀 위축을 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 운송 측면에 있어서도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외항에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지금 산적해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걸 못하니까 좀 뭐 군대까지 넣어가지고 그것을 빨리 회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배들이 거기서 정체돼 있으면은 배도 유한하거든요. 유한한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그 다음 가야 될 것들이 다 막혀버리면서 지금 전 그 뭐랄까 뭐 공급 아니면 델리버리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들도 뒷돈으로 좀 더 주면서 가격을 부풀리는 그러한 현상까지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막 원자재도 어느 건 막 가고 어떤 건 또 안 가고 그렇게 차별화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물가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유가, 천연가스, 그다음 석탄 같은 경우 중국에서 한번 얘기하면서 급락 한번 나왔는데 네. 여튼 뭐 유가, 천연가스 이런 것들에 그 잡히지 않는다라는 건 분명히 이 시장 전체적으로 충격을 줄 가능성은 높고요. 특히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80달러 초반까지 괜찮아요. 근데 80달러 후반 가고 90달러 찍고 그러면 이 또한 아까 우리 10년물 국채가 증시에 영향을 주듯이 이 유가도 분명히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그닥 바람직한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보시면서 경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가격들이 크게 치솟고 크게 내리는 출렁임이 굉장히 심한 모습이죠. 뭐 요즘은 돈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의 가격이 많이 치솟고 또 급락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흐름들, 일단 뭐 공급망 문제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 이러한 것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만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이 원자재 쪽도 또 뭐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이게 분명히 공급망이라 수요와 공급 이러한 불안한 모습도 있지만 결국 네. 투기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그럼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얘네가 네. 상방으로 배팅 들어가면 그냥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네. 없어요. 시장에선 좀 내려가길 원하지만 얘네들 돈이 위로 계속 걸어버리면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결국 미국에서 달러를 이렇게 물 푸듯이 뿌려 대놓으니까 돈의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재화 쪽으로 돈이 몰려가는 거죠. 결국 항상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인간의 욕심, 탐욕이 결국 파멸을 만든다 그러는데 결국 어느 시점 가게 되면 이게 붕괴가 나오겠죠. 근데 그 붕괴가 무서워가지고 지금은 되돌릴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아닐 것 같고요. 이 붕괴 지금 이 정도의 흐름에 있어서는 내가 봤을 때 2년 후, 3년 후 그때나 고민해야지 지금부터 아유
붕괴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먹을 시장은 아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 흐름에 대해서 감을 잘 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변수들이 어떤 가격 지표에 가장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 보셔야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자금이 쏠렸던 투자 상품 그리고 또 많은 이슈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왔습니다. 반 에크에 이어서 발키리까지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거래가 됐고 첫날에 굉장한 또 호응을 받고 시세가 나오기도 했지만 간밤에는 일단 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좀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과연 위험자산 선호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해지냐 뭐 ETF는 또 선물 ETF는 변동성이 일단 좀 큰 쪽에 투자하는 어떤 자산이라면 비트코인은 또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가격의 방향은 솔직히 며느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 여튼 왜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핫하게 흘러갔을까라고 네네. 했을 때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중국 쪽에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각을 세운 겁니다. 각을 세우면서 중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사법 처리하고 뭐 이런다 보니까 그 다음에 파월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아닌데 가상화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선물 ETF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가상화폐 얘가 공식적으로 이게 완전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땐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힘을 줄까요? 달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정치할 때도 돈 없으면 안 되듯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달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이 비트코인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워낙 돈 자체가 가치가 없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재화 쪽으로 찾아가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그 대상이 또 일정 부분 이 비트코인 쪽으로 방향이 잡힌 거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에 대한 매력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래 대금이 줄었다는 건 이 분명히 시장 우리도 돈은 많은데 어디로 가 결국 이 가상화폐 쪽으로 지금 자금이 가다 보니까 차별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쪽은 좋은데 이쪽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계속해서 바뀌어지 언젠간 또 다시 이제 주식 시장 오고 또 가상화폐 또 폭락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네. 뭐 가상화폐라는 게 진짜 아무 실물도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팅하잖아요. 우리 주식은 그래도 공장도 있고 뭐 제품도 있고 있는데 이 가상화폐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막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어찌 보면 허구이지만 뭐 거기다가 배팅 들어가서 돈 벌겠다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나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짓는 건데 여튼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개런티 해줬다라는 건 앞으로도 일정 부분 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다가도 한순간에 말 바꾸는 게 윗대가리들의 생각이거든요. 지금까지 했다 하다가 거래 정지시키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게 연준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그거를 100% 믿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은 비트코인의 거래와 채굴을 아예 금지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틈을 타서 채굴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거래 차원에서는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주식시장, 이 금융시장, 제도권의 금융시장에서도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근데 이게 선물 ETF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투자 자산으로 완전히 들여놓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ETF가 상장되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미국이 비트코인을 제도권에 들이겠다는 의지일까요? 현재? 완벽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그거 달러와 이하의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분명히 대신해 가지고 미국이 이 비트코인으로 글로벌 전체를 장악했을 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달러 패권 월에 번서 비트코인 잡는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시장 흐름에 있어서 유행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얘가 진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를 대신해 가지고 분명히 금에서 달러로 넘어왔고 달러에서 뭔가로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네. 현 시점에서 갑자기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고요. 여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진짜 더 많이 힘들어지게 되면 시장은 물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을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그건 뭐 향후 문제이지만 여튼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완전하게 눕는다. 그것은 저는 네.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됐다는 걸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보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동의하시나요? 어차피 유가도 마이너스 320%까지 떨어진 경험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상장되고 그랬다고 해서 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떠한 악재가 나오고 또 어떠한 돌발 문제로 인해서 얘도 그냥 거의 뭐 0%까지도 떨어질 가능성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진짜 위아래 퍼센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반토막 나고 70% 까이고 그럴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비트코인 지금 엄청나게 좋고 분위기가 이러니까 계속 간다? 그럼 갈 수도 있지만 또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튼 이 주식은 좀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면 막 비중을 막 50%, 70% 몰빵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절대로 특히 이렇게 위험 자산, 실체가 없고 방향성이 없는 데다가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뭐 TV에서 보면은 무슨 뭐 게임하는 애가 뭐 몇 년 전에 사가지고 몇 배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기용 패트리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 뭐 캐나다 사람. 여튼 네. 그런 거는 그 한 예예요. 예지. 그 반대로 또 까인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했는데 이제부터 해야 되나? 그럼 제가 봤을 때 그게 꼭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내 투자 패턴과 반하는 다른 무언가를 사겠다라는 건 잘 생각해야 돼요. 왜? 내 패턴은 분명히 이건데 안 가. 안 가는데 다른 것들은 자꾸 간단 말이야. 그러면 내 거 버리고 이거로 가는 순간 그게 바로 꼭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라고 하는데 그 심리가 거의 다 맞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왜 샀지? 샀는데 그 본질 가치, 그 재료 다 살아있어. 그냥 단지 주가만 내려가. 그러면 그냥 갖고 있는 게 정답이에요. 왜? 시장은 돌고 도는 거니까. 근데 돌고 도는 거에 있어서 자꾸 내가 소외받는데 딴 것들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아유 내가 이걸 잘못 샀나 봐 하고 팔고 사면 거의 10중 8구는 네. 반대 역할이 나타나. 산 거 반드시 내려가고 내가 판 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우리가 잘 유념하면서 너무 모니터만 보면서 그때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만 빠져도 막 마음이 요동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좀 어찌 보면 비중 많이 싣고 이 주식을 하는데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절대 비 쓰지 마시고 내 돈 가지고 좀 여유롭게 하세요. 그러면 다 수익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주식은 더 많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채권,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아까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뭐 배당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채권으로 자금이 간다고 하셨는데 채권이나 비트코인보다 좀 많이 고려할 게 많은 변수가 많은 주식이지만 주식은 실물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것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JP모건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요즘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인플레이션 해지 현상이다라고 본 시각이고요. 또 위험자산 선호라고 보기에도 글쎄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증시 앞으로 어떤 변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뭔가 좀 재료가 나와서 지수가 움직여줬으면 하는 분들이 벌써 이제 일주일 동안 좀 지지부진하지만 벌써 또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반기 변수 알아볼까요? 네, 일단 뭐 이제 10월도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지나가요. 지나가고 우리 시장도 10월 중순 한 12일쯤 저점 나오고 일단 올라간 다음에 지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봤을 땐 눌림이지 하락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이제 11월 2일 날 3일 이제 FOMC 회의합니다. 거기서는 아마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뭐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 줄이는 부분을 이제 150억 달러로 할 거냐, 200억 달러 할 거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만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미국에 지금 계류 중인 이 부양안, 이것이 어찌 보면 시장에 또 어찌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게 버팀목이에요. 버팀목. 1조 2천억 달러, 그다음에 3조 5천억 달러는 아마 1조 9천억에서 2조 3천억 달러로 좀 줄여놓고서 이제는 그 합의를 할 것 같은데 이 또한 제가 봤을 땐 될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3조 5천억 달러 확 줄여버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랄까 좀 입지가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데 여튼 지금도 풀려 있는데 또 거기다가 그 정도를 풀어버리면 엔간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미국 시장에서 안 통하는 거죠. 안 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도 이제 대선입니다. 이 대선 관련돼서는 뭐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할 거니까 네네. 그때는 넘어가 버리고. 자, 우리 시장 산타랠리 올 거냐라고 했을 때 산타는 안 오지만 그냥 지금 쏘쏘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대형주 보면 정확하게 답 나오는 겁니다. 대형주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왜 그럴까? 결국 기관하고 외국인, 연기금하고 외국인, 이네들이 우리 시장에서 철저하게 그냥 단단해지는 소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당분간은 좀 행보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 결국 이러한 장에서 자꾸 이제는 단발성 테마가 나오는 거예요. 막 미디어 컨텐츠 오늘은 그 뭐 가격 재금 올릴 거다 그 얘기에 뭐 골판지부터 해갖고 막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이렇게 운에 맞아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있으니까요. 그냥 좋은 생각해 보세요. 갖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막 20%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니까 네.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시세는 체크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매일 가격이라도 걸어두고 뭐 딴 일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다렸을 때 종목의 어떤 회복력이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지력을 보이면서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최태규 전문가님께서는 3대 지수, 미국 3대 지수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일단 아까 봤듯이 그 다우하고 S&P는 신고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나스닥인데 이 나스닥 같은 경우 이 캔들만 봤을 땐 분명히 더 가는 캔들이에요. 네. 그럼 바로 신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신고가 나오면은 아마 추가적인 상승 나오지만 오히려 시장은 아마 하방 쪽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재수 좋게 얘가 신고가 안 나와. 그냥 턱 밑에서 갭 떠놓고 음봉 나오면서 졸졸졸졸 이렇게 하면서 1주, 2주 또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우리한테는 또 더 기회가 될 수 있고 시장이 하락이 아닌 눌림 쪽으로 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 보고요. 결국 나스닥 신고가 그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내일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내일 갭 떠놓고 음봉 나와버리면 오히려 일주일, 2주일 질질질질 거리면서 다른 애들 신고가 나온 애들은 조금 더 가겠지만 얘는 안 가면서 좀 전체적인 밸런스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하게 제가 뭐 과거부터 계속 보면 꼭 3대 지수가 다 같이 신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주, 2주 있으면 꼭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조정 이후 상승이 나오는데 솔직히 최근 조정에서 과연 미국도 신고가 나올까 했는데 벌써 딱딱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 분명히 신고가가 나오는데 내일 바로 나올지 아니면 일주, 2주 있다 나올지 우리 입장에서 일주, 2주 있다 나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종목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우리 미증시 간다고 우리 증시 가지 않죠. 그럼 얘네들 좀 조정 주고 행보할 오히려 또 우리는 그때 또 올라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따라서 미증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유동성이라든가 투심, 실적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장 안정적인 상승세 예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주식심화론 두 번째 주제입니다. 대선 주자 윤곽, 정치, 정책 테마주 전망은?
네, 바로 다음 대선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예정돼 있고요. 지금 여당 쪽은 후보가 정해졌죠. 이재명 후보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1월 5일에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가 정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 대선 시즌에 진입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선 주자들이 일단 절반 정도는 윤곽이 잡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 주가 추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는 인물주 이쪽으로 우리가 포커싱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이 여당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분이 제일 강력하게 드라이브 거는 게 뭘까? 그랬을 때 여튼 뭐 국민 기본소득, 국민 기본주택 일단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게 이제는 이 여당 쪽에서는 핵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야당 같은 경우는 아직 누군지 아직 모르잖아요. 진짜 네. 누가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가 정해져야 됩니다. 정해져야 되고 그러면은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왜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안 가요라고 했을 때 당연하죠. 지금 정책은 없고 전부 비방만 하는데 거기에 정책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갈 수 없어. 근데 왜 원전은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외부에,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대선 관련돼 가지고 인물주는 일단 하나는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게 안철수. 일단 여당, 야당 이렇게 좀 빌빌빌빌 될 때 안철수 분명히 한번 또 대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은 아유 이것도 저것도 그래 좀 안철수 하면서 지금 주가 보면 굉장히 예쁘게 올라가고 있어요.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의외인데요. 그죠? 아니 저도 뭐 북한 이슈가 없는데 갑자기 안한테가 신고가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다음 주부터 갑자기 대북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 주식이라는 게 예. 근데 또 그렇다고 그렇게 딱 믿고 보기도 또 어렵잖아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안철수 관련한 그러니까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주시죠. 일단 이 네.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이 안내 같은 경우 이렇게 자리 없을 때 일단 이거는 일단 정배열 초입 구간이야. 이 박스 4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이거는 바닥권에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었다는 건 분명히 한번 올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수급 주체들이 왜 바닥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정배열을 만들었을까? 결국 돈을 들여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 들인 수급 주체들이 돈 들여놓고 아유 나는 돈 많아 그냥 하락시킬래 이럴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정배열 만들어 놓은 놈들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안철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매력도는 전혀 없죠. 전혀 없지만 여튼 이 여당 주자에 대해서도 뭐 호불호가 무지하게 갈려져 있고 야당 같은 경우는 아직 4명이고 누가 될지도 모르는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안철수라는 인물 그닥 매력은 없는데 아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일단 찍을지 안 찍을지 몰랐는데 그래 뭐 안철수 그래 뭐 좀 깨끗한 이러면서 이제 조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전처럼 올라가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 한번 네. 과거 거 한번 볼게요. 이 과거 월봉 차트 보면은 얘 처음으로 이제 2011년도 정치 들어왔을 때 이 당시에 18,000원짜리가 뭐 거의 뭐 16만 원까지 가면서 10배 막 그렇게 나왔던 때예요. 이때는 워낙 초기다 보니까 좀 뭐랄까 고점에서도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놀았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는 영향력이 없으니까 한 방에 올라갔다가 그냥 바로 떨어지죠. 그럼 지금은 가봐야 잘하면은 10만 원 갈까? 그러면 10만 원은 왜 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한번 이쪽으로 또 안철수 대선 주자 나온다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 합니다. 뭐라고? 그래도 어찌 보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또 언론에서 도배해버려요. 그래 놓고 주가 올라가면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또 까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 플레이 이거에 있어서 너무 액면으로 믿지 말고요. 그 전에 잡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좋은 뉴스 나오면 거기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네. 예,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좋은 뉴스에 사지 말고 그때 팔자라는 전략이십니다. 지금은 대선 주자의 인물주보다는 정책주에 베팅할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 건설, 시멘트, 원전, 그리고 또 테마가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부동산 이렇게 꼽아주시면서 다만 인물주를 볼 수 있다면 차트가 아름다운 안철수 관련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선 주자들의 대표 공약들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정해진 거는 이 여당 하나잖아요. 네네. 여기서는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임기 내에 250만 가구 공급하고 기본주택으로 뭐 100만 가구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윤석열, 홍준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여튼 이 두 사람 것만 보면 일단 윤석열 같은 경우는 민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 일단 교과서에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써나갔고요. 일단 홍준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분의 1 가격으로 공공 쿼터 아파트 만들겠다. 요게 이제 기본적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거고 결국 네. 저는 여당 야당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야당 쪽에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이 뭐고 지금 여당 쪽에서 보고 있는 정책이 뭔가라고 했을 때 네. 일단 주택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 여당 같이 다 공급 확대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냥 같이 공급하겠다니까. 다만 좀 차별화된 거라고 하면 일단 여당 쪽에서는 국민 기본 소득 기본적으로 소득을 주겠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일단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난 철회하겠다. 그러나 설득시킬 자신은 있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 야당 같은 경우는 이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이제 공격적으로 나갈 것 같고 한국 수원 원자력 이 CEO 같은 경우도 오늘 뭐라고 했냐면 3기, 4기 이거 다시 재가동해야 된다. 재건해야 된다. 왜? 결국 이 친환경 이거 탄소 배출, 탄소 제로 이게 가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베이스로 원전이 받쳐줘야지만 된다라는 건데 왜 여기서 이제 이 사장까지 이런 얘기를 했냐? 지금 영국, 프랑스, 일본 다 원전에 대해서 다시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신재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확대하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해야 될 섹터는 맞지만 얘가 온전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안전하게 그래도 그나마 뭐 화력 이런 것보다는 원자력 쪽으로 해가지고 안전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원전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다시 그쪽으로 잡혀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원전 차트를 한번 보면 이 현 정부 들어가지고 이 원전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가 한번 보면 그 대표적으로 이 두산중공업 차트 한번 볼게요. 이 현 정부 두산보다는 한국전력이 낫겠네. 한국전력이 결국 지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쳐넣어야겠네요. 없네. 네. 한국전력. 네. 이 보면은 정확하게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월봉이에요. 63,700원 만들어 놓고 1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몇 퍼센트 빠진 거냐면은 76% 빠진 거예요. 한국전력이. 또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예 한전하면은 과거부터 엄청나게 든든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종목이니까 5만 원만 되면 싸 보여 사. 4만 원만 돼도 싸 보여 사.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결국 이 원전 쪽으로 시장이 바뀌고 이쪽으로 다시 이 재가동하고 늘리고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 제가 봤을 땐 지금에서 한 4만 원까지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그러면은 만약에 여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이 원전에 대해서 계속 팽할까요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후보는 아마 이 원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원전에 대해서 야당에서 공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 맞아 일정 부분 할게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 원전 관련돼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안 움직이지만 얘도 네. 4만 원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야당에서 대통령 되면 얘는 더 날아가겠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정책주로 건설, 시멘트 같은 주택 공급 이슈가 있는 쪽, 그리고 원전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기대가 많이 실렸는데, 그리고 뭐 북한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회복될 수 있을 만한 부분도 많고 신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유와 전망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대선 주자가 야당이 나와야 돼요. 예, 야당 나오고 그다음 그 둘이 나와가지고 맨날 헐떡기만 하면 그 사람 두 사람 다 대통령 자격 없다라고 좀 보고요. 결국 이제 둘이 나오면 정책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국민이 가장 좋은 건 뭐냐? 우리 잘 살고 싶다 이거죠. 예, 경제가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 SOC 투자는 기본적으로 가야 돼. 왜 바이든도 왜 인프라 투자를 할까? 결국 그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경제 전체적으로 온기를 줄 수 있는 게 SOC 투자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나는 이거 할 거야, 너는 이거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가 하면은 결국 그거에 빗대어서 종목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지금은 뉴스가 전부 뭐만 나와요? 뭐 강아지 사과나 나오고 뭐나 나오고 전부 헐뜯는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여튼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이들의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시간이 자꾸 가서 이게 아쉽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쉽네요. 지금 저는 이제 지지율을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걸 보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양자구도 봤을 때 윤석열 후보 대선 후보가 되시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랑 붙으면 이재명 34%대 윤석열 31%,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랑 붙으면 이재명 33%, 홍준표 30%, 그러니까 3%포인트 차이고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상이 정말 불가한 그 대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목할 만한 정책 수혜주와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죠. 일단 딴 건 필요 없고요. 네. 제가 봤을 땐 원전 쪽으로 우리 포커싱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건 결국 지금 원전 관련돼서 대장은 한전기술이에요. 그리고 들쑥날쑥하면서 이제 그 뒤를 쫓아가는 게 이제 한전산업,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한전 KPS,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잘 보시면 지금 한전기술은 최근에 그 엄청나게 주가 올라간 신고가를 달성했어요. 신고가 오늘 만들고 윗골이 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네. 그 다음 주자인 한전산업 신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도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신고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 신고가가 나오면 나는 한국전력 좋은데 그럼 한국전력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튼 제가 봤을 땐 지금 정책 쪽에서 가장 확실하고 얘를 어시스트 해주고 보조해주는 거 외국에서도 계속 나오고 또 이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 사장도 오늘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하는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한 것 보면 결국 이 원전 관련된 테마는 좀 이어지면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한전기술 그리고 한전산업 대장주격이고요. 두산중공업 그리고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가능성 한전, 한국전력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대선 후보 이제 11월 5일이 지나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까지 정해지면서 이제 토론이 이루어졌을 때 정책주의 랠리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여기까지 이야기 알아보고요. 또 최태규 전문가님께서 토마토TV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 하신다고요? 다음 주에요.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안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러죠. 예. 다음 주 4시에 그러면 유튜브 네, 라이브 네, 있는 네. 걸로 저희 체크를 해 놓을게요. 최태규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다음 주 4시 또 챙겨보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심화론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쪽의 GDP 발표 예정돼 있고요. 또 미국의 9월 근원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네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등 기업 실적 다음 주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3,000포인트, 1,000포인트 이번 주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겪었는데요.
지난주에 크게 또 기술적 반등한 이후에 자, 이렇게 쉬어갔습니다, 이번 주. 그럼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마감해서 그 힌트 잘 얻어보시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